네, 글로벌 미트 시작합니다. 뉴욕 마감 상황과 외신 헤드라인 신볼까지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대기 모드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간밤에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미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랠리가 잠시 주춤하면서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M7 흐름부터 살펴보면서 핀비즈맵 통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62% 하락을 했고요. 2위 기업인 애플 0.67%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꾸준히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이죠. 이번에는 스마트링 등 또 다른 웨어러블 기기들에 도전한다는 소식 들려왔고요. 엔비디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소폭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0.6%가량 상승했는데요. 호실적 발표 이후 3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점이 궁금해지죠. 이 랠리 지속될 수 있는가? 월가에서는 예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90% 이상이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죠.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승 열차를 타기에는 늦지 않았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소폭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제미니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미지 제작 기능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크게 빠졌고요. 아마존은 이번 장부터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죠.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급락 후 다시금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4%가량 상승했는데요. 하루하루 주가 변동폭이 좀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에서는 사실상 최근에 호재가 거의 없었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인 리오토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오토뿐만 아니라 전기차주들이 다 같이 올랐는데요. 테슬라의 경우 매출의 2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죠. 중국의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가 되면서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더 낫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보합권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죠. 기술과 임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술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 둘은 빠졌는데요. 그래도 반도체주들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도비, 세일즈포스 등도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들 중 인공지능 관련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엔비디아의 GPU에 사용되는 HBM 반도체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주 중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2%가량 하락을 했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2%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결국 하락 반전 마감했습니다. 레스토랑주들 중에서 작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주가가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간밤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물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에 기대 이상의 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유틸리티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국제유가가 1% 넘게 오르면서 에너지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ETF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지수들이 보합권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도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0.13% 하락했죠. 반도체주들은 또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 2.59% 상승했습니다.
이날 바이오 섹터 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바이오테크 ETF인 XBI는 2.72% 올랐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의 낙폭이 컸었죠. 해당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인 XLU가 2%가량 빠졌고요.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했지만 러셀 2000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해당 지수들에 포함되는 스몰캡 종목들의 레버리지 상품인 TNA 2%가량 올랐고요. 국제유가 상승세로 유가 움직임을 추종하는 USO ETF 1.2%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주요 외신 헤드라인도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미국 2년물,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랠리가 펼쳐지는 동안 잠시 약간은 관심에서 멀어졌던 국제시장 이슈 체크해 보시고요. 유가까지 함께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반도체 관련 이슈가 담겨 있는 기사입니다. 야후 파이낸스 기사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10년 안에 최첨단 칩의 20%를 미국 땅에서 생산을 해낼 것이다 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입에 상당히 많은 시선이 쏠려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쏟아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 관련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투자 의향서 접수만 600건이 넘었다며 제2의 칩스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들이 실제로 받게 될 보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또는 누락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몬도 장관은 그러면서도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2곳 조성이라는 목표는 초과 달성할 것 같다며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서 서영 앵커가 마이크론 소식도 전해줬는데요. 마이크론은 지금 디램 시장에서 3위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될 HBM3E를 양산하고 있다,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간밤에 또 주가가 4%가량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글로벌식스와 함께 하시면서 반도체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채시장 이야기 인데요. 마켓워치 기사입니다. 간밤에 2년물, 5년물 전반적인 수요는 쏘쏘 그저 그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금리가 2년물은 4.691%, 5년물은 4.320%로 나타났는데 모두 이전보다 낙찰금리가 다소 높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국채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 재무부가 간밤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에 나섰습니다. 2년물은 630억 달러, 5년물은 640억 달러 규모입니다. 5년물보다 앞서 진행된 2년물은 낙찰금리가 4.691%로 이전의 4.365%보다 높게 수요는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5년물의 낙찰금리는 4.320%, 이전 낙찰금리는 4.055%였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재무부가 진행한 20년물 국채 입찰의 경우에도 수요가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금리 레벨이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번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에서도 수요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채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 국채 간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요. 2년물, 10년물, 30년물, 5년물 할 것 없이 모두 국채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을 재무부가 과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연준 역시도 셈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래포 잔액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2024년 3월쯤에는 원래 고갈이 되는 정도였는데 아직까지는 잔고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잔고가 바닥을 향하게 될수록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연준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이 국채 입찰을 보면서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던 간밤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또 지역은행 상업용 부동산 위기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섹터가 모두 하락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이슈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20일 아마존이 이 소식으로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월요일 막상 편입이 된 이후에는 주가의 반응도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의 반응 자체도 크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 분석한 기사 CNBC 기사로 함께 살펴보시죠. 아마존이 현지 시간 26일 미국 약국체인 월그린 부츠를 쫓아내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합류했습니다. 미 상장사 가운데 단 30개 종목만 들어갈 수 있는 주식시장 명예전당에 발을 들인 셈입니다. 그러나 CNBC는 2000년대 들어 다우지수에 편입된 15개 종목을 따로 분석한 결과 이들 종목이 다우지수 편입 1년 동안 주식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지표인 S&P 500 지수에 뒤처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5개 종목은 편입 1년 뒤 S&P 500 지수에 비해 평균 13.83포인트 밀렸으며 일부 예외가 있더라도 아마존이 다우지수에 편입됐다고 딱히 두드러진 주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아마존의 다우존스 지수 편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마존이 지수 자체의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지수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노란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그 밖의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재 랠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것이겠죠. 일단 아마존이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 자체도 상승을 조금 더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진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헤지펀드사에서도 아마존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와 있는 만큼 아마존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 이런 뉴스들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아마존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는 유가가 한때 1.7%까지 치솟으면서 WTI 원유 선물 77달러 후반선까지도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후티 반군의 공격과 미국의 생산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자, 더불어서 간밤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장중 한때 55,000달러 선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금 밀리면서 54,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랠리까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드라인 살펴드렸고요. 해리 앵커와 함께 오늘의 신볼까지 짚어보시죠. 네, 오늘의 신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가가 선정한 쏠쏠한 배당주 베스트 3를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같이 팔로우 하실까요? 일단 코카콜라 식품 기업이고요. 블루아울 캐피털이 두 번째, 그리고 배당 귀족이라고 불리는 쉐브론까지 꼽혔습니다. 코카콜라부터 자세히 볼까요? 이번에 최근 분기 주당 배당금을 5.4%나 인상을 했습니다. 62년 연속해서 배당금을 인상함으로써 이번에 배당금의 쏠쏠한 코카콜라의 역할은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은 블루아울 캐피털입니다. 자산운용사인데요. 올해 연간 배당금 약 29%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0.94달러 올해의 연간 배당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1달러 선에서 배당금까지 책정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노력이 창출되고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귀족이라고 불리는 쉐브론 배당금 8% 인상을 했고요. 배당금 113억 달러 그리고 자사주 매입 149억 달러. 일단 그 수준이 완전히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주주 친환 정책, 자사주 매입의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쏠쏠한 배당주 베스트 3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심볼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월가 베테랑 오르크 존스 트레이딩 수석 전략가가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M7의 시대 명복을 빕니다. 라는 보고서의 제목으로 M7 기업들이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엇갈린 흐름을 지적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60% 급등을 나타낸 데에 반해 테슬라는 22% 하락을 나타내면서 완전 반대 현상을 나타냈고요. 애플, 또 테슬라, 알파벳을 제외하고 판타스틱 4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제시를 한 데나일스 전략가도 눈에 띕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이 5% 급락을 나타내면서 최근에 이 세 종목의 좀 부진함을 더 두드러지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시대가 어떻게 좀 끝나가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벌이었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이어가겠습니다.